16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선술집.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배가 침몰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지만 사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작전 세력에게 당한 처참한 피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사기로 얼룩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썩어가는 향신료로 던져줬다는 사실을요. 혹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스페인이 사실은 빚 돌려막기를 하다가 국가 부도만 무려 6번이나 냈던 상습 신용불량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하녀부터 귀족까지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던 19세기 독일의 폰지 사기극부터 나치 독일의 기업들이 전쟁통에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이 왜 빵값을 사료값보다 싸게 팔다가 망했는지까지 4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서사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금융시장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타임머신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돈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먼저 시계 바늘을 1200초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합니다. 사실 이 회사가 생긴 이유는 아주 절박했어요.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향신료 무역을 하러 지구 반대편으로 배를 띄워야 하는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난파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머리 좋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돈을 조금씩 걷자. 대신 수익이 나면 투자한 비율대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주식의 시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143명의 투자자가 모여서 무려 1,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하녀들까지 하루 일당 50센트를 아껴 쌈짓돈을 털어 넣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투자의 만기가 무려 20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돈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못 뺍니다.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묘수를 냅니다.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나? 여기서 바로 인류 최초의 주식 거래가 시작됩니다. 암스테르담의 동인도 회사 건물 로비는 매일 주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때부터 이미 우리가 아는 현대의 고도화된 금융 기법들이 다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공매도의 등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삭 르메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동인도 회사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랑 싸우고 쫓겨납니다. 열받은 르메르는 처절한 복수를 결심하죠. 두고 봐라. 내가 이 회사를 박살 내주마. 르메르는 동료들을 모아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계약을 맺은 거죠. 이게 뭡니까? 네, 바로 무차익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한테 내가 내년에 이 주식 100만 원에 팔게 라고 약속해놓고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서 주가를 50만 원으로 떨어뜨린 뒤에 50만 원에 사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앉아서 50만 원을 버는 거죠. 르메르는 회사 배가 난파됐다, 무역이 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까지 이 난장판은 계속됐죠.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군가의 불행과 공포에 베팅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더 열받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당금이었죠.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배당을 줘야 하는데 동인도 회사는 계속 미룹니다.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핑계로요. 그러다 1609년에 드디어 첫 배당을 주는데 현금이 아니라 육두구를 줬습니다. 자, 배당금입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향신료 주머니를 던져준 거예요. 문제는 이걸 받은 주주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장에 내다 파니까 육두구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했고 실제 가치는 똥값이 됐다는 거죠. 주주들은 분노했고 경영진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 의미의 주주 행동주의의 시작입니다. 독일 슈피츠헤더 사건. 자, 이번에는 19세기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1860년대 후반 뮌헨 근처에 아델레 슈피츠헤더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원래 무명 배우였어요. 사치는 심한데 돈은 없었죠. 그래서 기막힌, 아니 사악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녀는 동네 목수 부부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한테 100굴대만 빌려주면 매달 10% 이자를 줄게. 여러분, 매달 10%면 연이율 120%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죠. 하지만 그녀는 배우 출신답게 연기력이 끝내줬습니다. 게다가 의심하는 부부에게 그 자리에서 2달치 이자를 선불로 현찰로 줘버립니다. 목수 부부는 뿅 갔죠. 와, 이거 진짜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노동자, 농민, 하녀들이 너도 나도 돈을 들고 슈피츠헤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줬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찰스 폰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완성된 수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었냐면 하루에만 5만 굴덴이 들어왔습니다. 뉘넨 지역의 공장들이 멈출 지경이었어요. 노동자들이 일 때려치우고 돈 맡기려고 줄 서러 갔으니까요. 은행들은 팔이 날리고 슈피츠헤더의 집 창고에는 돈과 담보로 받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언론이 저거 사기다, 절대 불가능한 수익률이다 라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언론이 질투해서 저런다며 오히려 기자를 욕했습니다. 결국 1872년 파국이 찾아옵니다. 수상함을 느낀 일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돌려막기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녀는 체포됐고 3만 명의 서민들은 지금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자살자가 속출했죠. 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했던 말이 당시의 광기를 잘 보여줍니다. 베를린 놈들은 황제도 생겼는데 우리 뮌헨의 슈피츠헤더 같은 천재 하나쯤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환상을 더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개인의 욕망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욕망은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16세기 스페인을 봅시다. 당시 왕 펠리페 2세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스페인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전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프랑스랑 싸우고 네덜란드랑 싸우고 영국이랑 싸우고 전쟁 비용은 엄청난데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왕이 나는 신의 대리인이니까 이자율 내 맘대로 바꿀게 라며 툭하면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은행가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럼 돈 안 빌려줍니다 라고 나오니까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립니다. 스페인의 은광산 채굴권, 세금 징수권 같은 알짜배기 권리들을 이탈리아 제노바 은행가들에게 다 넘겨버린 거죠. 결국 스페인은 겉으로는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속으로는 은행가들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 재위 기간에만 무려 4번이나 국가 부도 디폴토나르를 선언합니다. 돈이 없으니 용병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월급 못 받은 군인들은 도시를 약탈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위에서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요. 자, 이제 이야기는 좀 더 어두운 시대로 넘어갑니다. 20세기 전쟁과 이념이 경제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명품 기업들 보시보시, 폭스바겐, 이들의 과거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 얼룩이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폭스바겐을 볼까요? 1934년 히틀러는 독일 국민 모두가 차를 타야 한다며 국민차 복사겐 계획을 씁니다. 그리고 천재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이를 주도했죠. 이 공장을 짓기 위해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국민차를 만들던 라인은 순식간에 군용 지프와 대전차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채운 건 독일 노동자가 아니라 끌려온 수만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보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인간적인 모순이 등장합니다. 창업자 로베르트 보쉬는 개인적으로 히틀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대인 직원들을 보호하고 탈출시키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돈을 대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회사는 나치의 탱크와 전투기에 들어갈 필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사장 개인의 양심과 회사의 생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결국 보쉬는 전쟁이 끝난 뒤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업들이 과거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하는 보고서를 내는 건 그만큼 그 역사가 무겁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기업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생존을 위해 권력에 적응할 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둘로 쪼개집니다. 동쪽에는 공산주의 국가 동독이 들어서죠. 동독의 지도자 에리 호네커는 인민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모두에게 집을 주겠다. 그리고 월세는 껌값보다 싸게 하겠다. 겉보기엔 완벽한 복지 천국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라는 시장의 신호등을 꺼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집세가 너무 싸니까 정부는 집을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도심의 멀쩡한 건물들은 비가 새고 벽이 무너져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성냥갑 같은 조립식 아파트에만 몰렸습니다. 더 웃긴 건 집세가 싸니까 이혼한 부부가 집을 구하기 귀찮아서 그냥 같이 살거나 빈방이 남아돌아도 절대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이런 총흙은 식탁 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빵값은 무조건 싸야 한다고 가격을 고정해버리자 빵값이 밀가루 원가보다 심지어 동물 사료 값보다 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농부들은 돼지 사료 대신 사람이 먹는 빵을 사다가 돼지에게 먹였습니다. 그게 더 싸니까요. 가게에는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는데 돼지는 빵을 먹고 살찌는 기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시장을 무시한 경제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가격을 왜곡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물자 부족과 삶의 질 저하로 돌아온다. 반면 서쪽의 서독은 어땠을까요? 전쟁 직후 1946년에 서독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고 사람들은 미군이 던져주는 담배를 돈 대신 썼습니다. 그해 겨울 100년 만에 혹한이 닥쳐 사람들이 얼어 죽어 나가자 코엘른의 요제프 프링스 추기경이 설교단에 올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빵이나 석탄을 조금 가져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여러분 신 앞에서 맹세컨대 독일 가톨릭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생계형 절도를 허락한 겁니다. 도덕조차 무너진 말 그대로 야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후 독일인들은 석탄 열차를 습격해 석탄을 훔치는 걸 추기경의 이름을 따서 액프링스하다 불렀습니다. 1948년 뚱뚱하고 시가 피우기를 좋아하는 경제학자 루트비 에르하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점령군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도 예상 못한 과감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존 화폐는 다 폐기한다. 새 돈, 도이치마르크를 써라.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던 모든 물건의 가격 규제를 푼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요. 실제로 초기엔 계란 상인이 가격을 올렸다가 성난 군중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에르하르트 물러가라며 대규모 파업을 했죠. 하지만 에르하르트는 버텼습니다. 시장의 힘을 믿으십시오. 물건이 귀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공장은 물건을 더 찍어냅니다. 그럼 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거짓말처럼 며칠 뒤 상점 주인들은 창고 깊숙이 숨겨뒀던 물건들을 진열대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가게가 꽉 찼고 공장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라인강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화폐와 자유로운 가격이라는 시스템이 죽어가던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한 것입니다. 자,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선술집에서 시작해 나치 독일의 군수공장, 동독의 무너진 아파트, 그리고 서독의 부활까지 이 숨가쁜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026년에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과 육두구, 독일의 가짜 이자놀이, 스페인의 국가부도, 그리고 폐허에서 피어난 기적까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맡긴 건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400년 전 공매도 세력이 노린 것도 바로 공포였습니다. 시장의 등락 뒤에 숨은 대중의 광기와 공포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력에게 털리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둘째,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도, 천년 왕국을 꿈꿨던 나치도, 완벽해 보였던 동독의 복지 시스템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달러의 패권, 부동산 불패 신화도 언젠가는 반드시 바뀝니다. 이번엔 다르다고요? 아니요, 역사는 말합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라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십시오. 셋째, 결국 부의 원천은 신용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상인들은 나무 벤치 반차에 앉아 환전을 해주며 은행뱅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기를 치면 성난 군중은 그 벤치를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파산, bankruptcy의 어원입니다. 신용이 깨지면 벤치는 부서집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성은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거칠고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그리고 계좌에 찍힌 숫자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욕망과 투쟁, 그리고 피와 땀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부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낙엽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즐기는 현명한 서퍼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돈과 역사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깨웠다면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욕망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적나라하고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